소리나는 책방. 안녕하세요. 소리나는 책방 배작가입니다. 지난 2주 동안 별일 없이 잘 지내셨죠? 오늘 날이 많이 따뜻해져서 이제 겨울은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총 5가지의 이야기를 준비를 했고요. 화요일에는 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탐정 안강산 나가니까 화요일 오전 10시 45분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도 조금 특이한 사건으로 구성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하고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고요. 기묘하면서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주성 씨 가족은 얼마 전 변두리에 있는 오래된 주택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파트에 살다 보니 마당 있는 집이 그리웠습니다. 신축으로 들어가면 좋겠지만 경제 사정상 그들은 구옥으로 갔습니다. 마당이 널찍해서 그럭저럭 만족했습니다. 돈을 벌면 집을 더 멋있게 리모델링 하리라 다짐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당 구석에 있는 지하실이 김주성 씨의 눈에 자꾸 거슬렸습니다. 집과 연결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따로 마당 한켠에 방공호처럼 지하를 파놓은 곳인데 왠지 들어가기가 꺼려졌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사를 해서도 한참 동안 지하실 근처에는 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하실로 내려가야 하는 일이 생기고 말았죠. 호기심 많은 아들 영호가 그 안에 들어가 안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와이프도 외출하고 아들과 간만에 짜장라면이라도 끓여 먹을까 했는데 녀석이 그리로 들어가고 만 것이었습니다. 주성은 아들을 찾기 위해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도대체 이 녀석이 뭐 하는 거야? 주성이 지하실로 내려가 보니 영호는 거기에 있는 게임기로 게임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주성이 사준 게임기가 아니었죠. 어디서 났냐고 물으니 지하실에 원래부터 있었다는 대답이 흘러나왔습니다. 주성은 게임에 빠진 아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오려다 지하실 한켠에 있는 골프채 더미를 보았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최고급 골프채였습니다. 아니, 저 귀한 것들이? 평소에 골프를 무척 좋아하는 주성은 골프채 하나하나를 체크하고 스윙을 해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한편 외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주성의 와이프 정란은 남편과 아들 영호가 눈에 안 보이자 그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닫혀있던 지하실 문이 열려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녀도 지하실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아니, 여기서 못들 하는 거야. 게임기에 골프채 장난 아니네. 정란은 정신을 잃고 각자 게임과 골프채에 정신을 쏟고 있는 부자를 밖으로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눈에도 뭔가가 들어왔습니다. 어머, 이거 다 명품 아니야? 아들은 게임기에, 남편은 골프채에 빠진 것처럼 정란은 구하기도 힘든 고가의 명품 더비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아들을 밖으로 데리고 갈 생각도 까맣게 잊은 채 명품에만 열중했습니다. 한 달 후 경찰이 김주성 씨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가족이 모두 실종되었던 신고가 접수되었기 때문이었죠. 경찰은 집안을 수색하던 중 지하실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어 죽은 가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김주성 씨 가족이었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가족들이 지하실을 안 떠나고 있었던 거지? 지하실 문도 열려 있었는데? 경찰은 지난번에 살던 사람들의 뒤에 새로 이사온 사람들도 같은 일을 겪자 의아하고 당황스러웠지만 그 이유는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새로운 집주인과 이야기를 해 그 지하실을 없애는 것으로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기묘하면서도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는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영우는 부모님과 치매에 걸린 할머니 그리고 강아지 토토와 전원주택에서 같이 삽니다. 군대에 다녀온 후 학교에 복학하기 전 집에서 쉬게 된 영우는 심심하기도 해서 강아지 토토와 함께 근처에 있는 강에 자주 나가곤 했습니다. 강가에는 돌이 많았는데
무심코 그 돌들을 구경하다가 영우는 이상하게도 집에 계신 할머니와 생김새가 비슷한 돌을 발견했습니다. 와, 이거 신기하네. 할머니 얼굴이랑 은근히 닮았어. 그렇지, 토토야. 영우는 신기해서 그 돌을 집으로 가져왔고 부모님도 신기하게 할머니를 닮은 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돌연 할머니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마당을 거니던 할머니가 갑자기 사라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주변을 찾고 경찰에게도 실종 신고를 냈지만 할머니는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그래서 극도로 어두워졌습니다. 영우는 오랜만에 바람도 쐴 겸 강아지 토토와 함께 다시 강변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토토와 닮은 돌을 발견했습니다. 와, 토토 너랑 닮았다. 어쩜 이렇게 닮았지? 영우는 그 돌을 이번에도 집으로 가져왔고 며칠 후 토토도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할머니에 이어 토토까지 사라지자 가족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토토도 할머니처럼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답답했던 영우의 어머니는 평소 알고 지내던 무당을 찾아갔고 무당에게 의외의 말을 들었습니다. 집에 혹시 돌 같은 거 들였나? 그거 당장 갖다 버려. 무당은 마치 야단치듯 영후의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당이 시키는 대로 집으로 오자마자 돌을 깨서 멀리 갖다 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놀랍게도 할머니와 토토가 동시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우는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디에 계셨냐고. 그랬더니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몰라. 그냥 앞뒤가 꽉하고 막힌 데 있다가 풀려서 나왔어. 토토는 말을 못해 물을 수 없었지만 마당을 이리저리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걸 보면 녀석도 어딘가에 갇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자신을 닮은 돌 속에 할머니도 토토도 갇혀 있었던 거 아닐까? 영우는 어쩌면 그런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이야기는 거울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기묘하면서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고고학자로서의 활동을 활발히 하는 정석은 우연히 발굴 현장에서 신라시대 것으로 여겨지는 거울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평소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는 왠지 그 거울을 소유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정석은 학자로서의 양심을 버리고 그 거울을 집으로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묘한 매력을 가진 거울이란 말이지. 그는 거울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바닥으로 픽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눈, 코, 입에서 동시에 피가 흘러났습니다. 놀란 정석의 와이프가 그를 병원으로 데려갔고 그는 다행히 생명을 건졌습니다. 와이프가 집에 없었다면 그는 생명을 잃을 뻔한 위기의 상황이었죠. 정석은 아무래도 거울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박물관에 갖다 줘야 하는데 내가 가지고 가면 모양새가 좋지 않고. 고민하던 정석은 동료 교수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대충 핑계를 댄 후 동료 교수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절대 그 물건에 현혹되지 말고 박물관에 꼭 기증하세요. 동료 교수는 당연히 그러리라고 다짐했지만 그 또한 신라시대 거울의 매력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박물관에 남기지 않고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정석처럼 들여다보다가 온몸으로 피를 쏟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료 교수가 죽던 그날 밤, 그 거울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 다시 정석의 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자고 일어나니 그의 손에 꼭 쥐어 있었습니다. 정석은 고민하다가 갑자기 기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누구나 죽일 수 있다.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거울을 가려놓고 죽이고 싶은 녀석이 나타나면 선물하면 된다.
이미 정신을 거울에 빼앗긴 정석은 기묘한 얼굴로 바뀌어 거울을 사용해 사람들을 죽일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고고학자 정석이 아닌 거울에 홀린 한 가련한 남자였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이야기, 기묘하면서도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네 번째 이야기도 기묘하면서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이는 여기저기 심령 스팟을 돌며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려 생계를 유지하는 인플루언서입니다. 이번에 그녀는 흉가에서 사진을 찍으면 그 사람은 죽게 된다는 그런 소문이 도는 흉가를 찾았습니다. 나한테 딱 맞는 심령 스팟이네? 내가 다 찍어주겠어. 평소 무서움이 없었던 제이는 그곳에서 사진을 여러 장 찍었습니다. 당시에는 몰랐는데 집에 와서 사진을 자세히 보니 한 사진이 대박이었습니다. 여기 구석에 있는 이 검은 형체는 뭐지? 목이 꺾여서 죽은 것 같은 느낌인데? 그녀는 대박 사진이라고 판단하고 SNS에 그 사진을 업로드했습니다. 반응은 예상한 대로 폭발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찬사와 조회수는 미친 듯이 올라갔고요. 거기에 고무된 제이는 사람들에게 다시 그 흉가에 가서 사진을 찍고 이번에는 동영상도 찍어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녀의 행동에 지지를 보냈고 제이는 다시 그 흉가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동영상도 찍어주겠다 이거야. 제이는 자신감이 넘쳐 흉가 마당을 돌아다니며 열심히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거 내 목이 왜 이러지? 갑자기 뻐근해진 목은 손 쓸 틈도 없이 옆으로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이는 그만 그 자리에 쓰러져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사람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제이의 카메라를 입수해 이것저것 살펴보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본인 죽은 모습을 어떻게 찍은 거지? 분명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나 공격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이의 카메라에는 목이 꺾여 죽은 제이의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경찰들은 당연히 몰랐겠지만 사실 그 사진은 제이가 처음 흉가를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는 실루엣으로 보이던 것이 제이가 죽고 나서 완전히 그 형체를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제이는 얼마 후 죽을 자신의 모습을 흉가에서 찍은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형체를 알 수 없는 실루엣이었지만 그녀가 실제로 죽고 나자 제 모습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흉가는 오랫동안 폐쇄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죽을 자신의 모습을 찍은 제이의 이야기도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오늘의 네 번째 이야기, 기묘하면서도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또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오늘의 다섯 번째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는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민호는 회사를 다니다 실직하고 요즘에는 택시 회사에 소속되어 택시를 몰고 있습니다. 일은 힘들었지만 나름 체질에 맞는 부분도 있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늦은 밤에 여자 손님 하나와 남자 손님 하나가 택시에 탔습니다. 여자 손님이 먼저 타고 남자 손님이 뒤따라 탔는데 그 모습이 좀 기묘했습니다. 남자는 창밖만 바라보고 흰 옷을 차려입은 여자는 남자의 옆모습만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둘이 싸웠나? 민호는 분위기가 무거워 입을 닫고 열심히 운전만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남자 손님은 돈을 지불하고 휙 내려버렸습니다. 여자를 챙기지 않았죠. 당황한 민호는 여자 손님을 돌아다보며 물었습니다. 손님은 같이 안 내리세요? 저는 다른 데 살아서 여기서 조금만 더 가주시면 됩니다. 그럼 미터기 다시 누르고 가겠습니다. 민호는 여자에게 말한 후 묵묵히 운전을 해 나갔습니다. 그러다 불쑥 여자에게 말을 붙였습니다. 혹시
두 분 싸우셨어요? 여자는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싸웠죠. 아주 크게. 아까 그 남자가 저를 죽였으니까. 민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자는 태연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남자 김현규라는 사람인데 얼마 전에 저를 죽이고 강변에 유기했어요. 동남 아파트 303동 204호 살아요. 그 남자 저를 죽인 그 집에 아직도 살고 있어요. 민호는 미친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택시를 몰다 보면 가끔 만나게 되는 유형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다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손님들. 민호는 그녀가 그런 부류의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아무 말이나 짓거리면서 심심함을 달래는 부류라고 생각했죠. 민호는 그래서 더 이상 말을 붙이지 않고 택시를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10여 분 뒤 여자는 아무것도 없는 야산에서 자신을 내려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이 근처에는 집이 없는데? 민호가 뒤를 돌아보니 여자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택시 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사라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겁이 덜컥 난 민호는 차를 돌려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민호는 여자가 사라졌던 그 장소를 백미러로 슬쩍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여자가 야산에 있는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간다더니 무덤이 집? 민호는 너무나 무서워 엑셀러레이터를 세게 밟아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다음날 지난밤 일이 떠오른 민호는 여자가 가르쳐준 남자의 이름과 그가 사는 동남 아파트의 주소를 기억해냈습니다. 왜 그게 다 기억이 나냐고. 민호는 괴로워하다 결국 경찰에 공중전화를 이용해 익명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그는 택시 운전을 하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강변에서 사체로 발견되었던 여성을 죽인 범인을 경찰이 잡았습니다. 범인은 그녀와 사귀던 남자로 여자를 죽이고 강변에 시신을 유기했다는 자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자는 아파트에서 같이 살던 여자친구를 죽이고 두려움에 시신을 유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익명의 제보자 도움이 컸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민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내가 신고한 그 건인가? 민호가 운전하면서 중얼거리자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달 전 택시에 탔던 그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고마워요 기사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민호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봤지만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쨌든 잘 됐네. 사람 죽인 인간 감옥 가게 생겼으니. 민호는 이제 홀가분한 기분이 되어 다시 택시기사 본연의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기묘하면서도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자,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소리나는 책방 라이브는 또 2주 후 금요일 밤에 여러분들 찾아뵙겠고요. 지금까지 소리나는 책방 메인 작가 배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